공무원연금 개정안 의견 수렴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이 부산, 춘천, 광주, 대구 등 4곳에서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약 100만 명의 공무원 중 45만여 명이 참여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찬반 투표에는 98.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노와 억울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희생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막대한 세금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 보전금만 해도 2조 5천여억 원에 이릅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배 밑바닥의 구멍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빚이 너무나 큽니다. 공무원연금의 만성적 적자 구조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한 일간지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5%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61.9%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도 긴밀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야당은 대안 없는 비판은 자제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가수 이승철 씨의 일본 입국 거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수 이승철 씨가 지난 9일 일본 공항에서 약 4시간 동안 억류됐습니다. 입국을 거부당해 귀국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석연치 않은 입국 거부로 인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연예인 입국 거부 횡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난 1996년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가수 정광태 씨의 입국을 거부했고 2012년에는 일본 외무성 차관이 독도 수영횡단 프로젝트에 동참한 배우 송일국 씨에 대해 앞으로 입국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스가 히데요시 관방장관은 어제 이승철 씨의 입국 거부는 출입국 관리법의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 이승철 씨가 독도를 방문해 노래를 발표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상륙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출입국 승인은 모든 국가의 주권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만약 독도에서의 공연을 문제 삼아 이승철 씨의 입국을 거부했다면 정치와 문화도 구별 못하는 일본의 외교적 행태는 국제적으로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이번 입국 거부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또한 일본은 이를 계기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성과 감정을 명확히 구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북한의 포국훈련 비난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군의 호국 훈련에 대해서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예비 전쟁이자 핵시험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라며 위협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국 훈련은 1996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육군, 해군, 공군이 협동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시를 대비해 자국 땅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방어 훈련을 가지고 북한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북한의 이런 자세는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비방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북한은 2차 고위급 접촉 재개를 비롯해 남북이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이 이치에 맞지 않는 무리한 비방을 중단하고 서둘러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입니다. 13일 원내 브리핑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강기정 TF 위원장님께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말씀하신 것과 노조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지 2주가 지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드디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3가지 원칙은 공적연금의 적정 노소득 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인데 다행히도 새누리당이 내놓은 원칙과 일맥상통합니다. 첫 번째,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바로 새누리당이 연금 개혁을 통해서 하려는 직접적인 목표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향후 10년간 53조, 2080년까지 1278조의 적자 규모를 감안하면 공무원 연금의 지속 가능을 위해 이번에 공무원 연금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적 연금을 통해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역시 국민 누구나 공감할 것이며 새누리당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기조에 국민연금은 이미 2006년 소득 대체율을 70%에서 단계적으로 40%로 인하하는 부담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이후 매년 2조 5천억 원 이상의 재정적자를 발생시키며 이를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은 불가피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대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으면 대안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3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을 돌이켜보면 공무원 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과연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개혁 당시에 공무원 노조가 대통령 선거라는 특수성을 활용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켜 공무원 연금의 보수 인상률을 조정했으며 2009년 개혁에서는 당시 정부가 1차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무원 노조가 직접 참여한 2기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 제고를 요구하며 보다 강도 높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과는 정반대로 공무원 노조가 직접 참여하여 마련된 2차 개선안은 기여율, 연금 지급률,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등 주요 사항들에 있어서 오히려 1차 개선안보다 개혁의 강도가 대폭 후퇴했고 국민연금과의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공무원 노조는 개혁 실패를 되풀이시키기 위해 셀프 개혁인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더 이상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실패했을 경우 재정 부담을 지게 될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야당으로서 사회적 협의체 운운하지 말고 새누리당과 바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앞에 제시한 3가지 원칙을 넘어선 구체적인 연금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들겠지만 그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드렸고요.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과거 공무원 노조가 개입이 됐을 때 사회적 협의체라는 형태로 노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개혁이 약화됐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09년 개혁안의 주요 변화 내용을 보면요. 1차 안에서 기여율과 부담률에서 6.5에서 8.5%까지 인상하는 것이 노조가 들어오면서 6에서 7%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약화되었고 연금 지급률도 1.7%, 1.25%로 나누는 부분이 1.9% 현행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크게 약화됐고요. 재직기간 상한을 이번에 새누리당이 40년으로 바꿨습니다만 사실은 2009년 개혁안에도 40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혀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새누리당이 단계적으로 2023년부터 2년에 한 살씩 늦춰서 2033년에 65세로 가는 그 부분이 1차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차 안에서는 신규 공무원부터 65세로 적용하는 안이 들어가서 결국 그동안 노조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만들어진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최종 안에는 신규 공무원에게 모든 고통을 분담하고 재직자들은 오히려 보수율이나 그런 부분에서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개혁이 됐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사회적 협의체를 운운할 때가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은 강기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원칙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에 구체적으로 완결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내놓으셔야 될 때가 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야당의 주장, 다시 한번 저희가 새누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감세와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면서 법인세 증세가 경제를 살리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인세 감세, 부자 감세는 있지도 않았으며 법인세 인상은 오히려 경기회복세를 위축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 이후 부자 감세를 해왔으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율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중소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는 과표 2억 이하 구간의 인하폭은 23에서 60%인데 반해 과표 2억 초과 구간은 최대 20%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현 정부에 들어서는 대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추가 인상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증세 효과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소득세 역시 2008년 이후 4,6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과표 구간은 세율이 12에서 25% 인하된 데 비해 3억 초과 구간에서는 오히려 세율이 35%에서 38%로 3%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지금도 소득 현재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1.6%를 차지한 반면 세액의 45.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주요 선진국들도 일제히 기업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제조업 부흥을 유도하고 있고 일본도 아베노믹스로 파격적인 엔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0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세 기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 활성화가 우선입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기업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데 우리만 기업이 신나게 뛰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 경제 역시 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초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새누리당의 3대 경제혁신 개혁 법안의 당론 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3대 경제혁신 개혁 정책인 국민 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특별 법안,
공기업 개혁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제출되는 규제개혁 법안에는 156명이, 공기업 개혁법 개정안에는 154명 등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이 서명해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되는 것입니다. 국민 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특별 법안은 규제 비용 총량제, 규제 개선 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 완화, 적용 유예 탄력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 등의 헌법기관, 지자체 등에도 적용되어 국민 전체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기관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기업 개혁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자본상식 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부실한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부채를 감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방해할 수 있는 공기업 직원들의 특혜 철회를 위해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공공기관 경영계약제를 도입해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새누리당은 3대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경제 고통의 책임을 정부와 공기업이 분담할 수 있도록 연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입니다. 세 가지만 오늘 현안 브리핑하겠습니다. 방산 비리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 잡을 흉기에 국가 안보와 장병의 목숨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방산 비리의 끝이 도대체 보이지 않습니다. 파면 팔수록 부실에, 위변조에, 금품 수수, 뇌물까지 도대체 안 걸리는 것이 없고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해군 고속단정 납품 비리에 해군 장성이 연루된 것으로 또 다시 드러났습니다. 고속단정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 작성에 원가 부풀리기, 뇌물 수수 사실까지 밝혀지고 중고 부품과 불량 부품이 발견되어 인수 거부가 되었으나 청탁으로 번복이 되었고, 결국 이 고속단정들은 고장을 밥 먹듯 하고 훈련 중 화재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 잡을 흉기에 장병들의 목숨을 맡긴 것입니다. 방산비리 얘기는 이제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부터 드러난 방산비리만 보더라도 해군의 최신의 이지쌈인 율곡 이함의 작동불능 어뢰기망탄, 북한의 신형 전차의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대전차무기, 북한의 중기관 총탄과 포탄 파편에 뚫리기까지 하는 돌격 장갑차, 불량 장비로 인해 부조 기능이 의심되는 1,600억 원짜리 최신의 부조함인 통영함, 2010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그 성능이 의심되는 K-11 복합 소총 등 대한민국은 불량 무기의 전시장이라는 오명을 피할 길이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흉기에 장병의 목숨을 맡기고 작동불능 장비에 국가 안보를 맡기고 비리 군인에게 군 무기 관리를 맡기고도 믿거니 해온 우리의 잘못도 큰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이러한 비리 방위 사업청과 무능 국방부 한심한 박근혜 정부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 여당이 진정 국가 안보를 위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한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친박, 친인척, 지역인맥, 낙하산
3종 세트 인사 행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철회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자기 식구 챙기기식 낙하산 인사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인호 KBS 이사장,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등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낙하산 인사는 없다라고 단언해 실소를 머금게 한 지 불과 보름 만에 친박, 친인척 지역인맥의 낙하산 3종 세트 인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개월 동안 경영 공백을 빚어온 강원랜드 신임 사장의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함승희 전 국회의원이 내정되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보좌관을 하던 친인척인 매제는 보좌관을 그만둔 뒤 무려 2억 원대 연봉을 받는 한국기업데이터 상임감사에 임명되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에 인천의 지역 인맥들을 요직에 낙점함으로써 황피아 논란까지 일고 있는 지경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19 챙기기식 무리한 인사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인사 발령을 철회해야 합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의 기본 소양임을 깊이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지도층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는 정권 차원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성폭력 근절을 역점사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전 국회의장, 전 검찰총장,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알만한 지도층 인사들이 권력형 성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까지 직원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고, 인권위원회는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가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성범죄 문제는 정권 차원의 도덕성 문제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성추행 사건이 고용인이나 스승이라는 갑의 지위를 악용해 의뢰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강한 성범죄라는 점도 심각한 것입니다. 의뢰에 대한 갑의 횡포가 마치 변종 바이러스처럼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지 무려 한 달이 넘었는데도 처분이 나오지 않고 있고, 청와대를 국제적 망신거리로 만들었던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도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깜깜무소식입니다. 지도층 인사들이 성범죄 수사는 얼치기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역점사업인 성폭력 근절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회를 갉아먹는 갑을 관계의 개선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정부는 연이은 지도층 인사들이 성추문에 대해 일벌백계의 자세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성추문에 관한 흐지부지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확실하게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어제 ILO 새 국제 기준에 맞춰서 고용보조지표라는 새로운 개념의 고용 통계를 내놨습니다. 실업 체감률을 곧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하여 실업률 통계를 낸 것입니다. 발표된 통계는 실업자 수 287만 명, 실업률은 10.1%였습니다. 10월 고용통계상 공식 실업자 수가 85만 명, 실업률은 3.2%라고 했는데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잠재 실업자까지 포함하면 약 25%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새 고용 보조지표는 고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 지표일 뿐 사실상 실업률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식 실업률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큰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지적이 사실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실업률 통계는 실업률 통계는 곧바로 고용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그간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실업 통계로 고용 정책을 내놓았으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실질적인 실업률 통계인 고용 보조지표를 내놓은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노동자에게 일자리는 모든 것입니다. 실업은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의 일자리 정책은 노동자 삶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고용 보조지표에서 확인된 실직자 규모와 변화 추이 등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일자리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년도 대비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실업률 통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정부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3.6% 감소하였습니다. 기업 또한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에 대한 의무 고용제가 확대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청년 고용 의무제는 공공기관에만 3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선 10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전체 조공원수 3% 이상 청년을 의무 고용케 하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이번 통계청의 실질 실업률 발표가 한국사회 전반 고용정책 하겠습니다. 이번 통계청의 실질 실업률 발표가 한국사회 전반 고용정책의 변화가 획기적으로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권력형 성폭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끊이질 않고 성폭력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현재 골프장 회장으로 있는 전직 검찰총장이 여직원에게 추억하기 이를 데 없는 성추행을 저질러서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여직원이 머무는 기숙사로 찾아와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추행을 거부하는 여직원에게 아버지를 모욕하는 언사도 던졌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1년을 고민하다 겨우 용기를 내어 고발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와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지낸 한 인사는 계약직인 여비서를 성추행하고 함께 여행을 가자는 등의 주파를 수시로 던졌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어쩜 이렇게 저질스러울 수 있습니까? 삼류 영화에 등장하는 악당도 이렇게 저질스러운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닙니다. 박기태 국회의장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국가인권위 여직원 성추행, 국립대 교수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까지 안 일어나는 분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것이 이 정도라면 물밑에서 숨죽이는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되고도 남을 지경입니다. 이미 여군 대위 자살 사건과 중기 여직원 자살 사건 등의 극단적인 사례를 우리는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성폭력은 권력관계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하나같이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 지도층에게 주어진 권위는 사회 모범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가진 이름에 무게에 맞게 걸맞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껏 보여주는 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성폭력입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는 갑질의 최종 단계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회 지도층의 전면적인 의식 개조를 단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 지경입니다. 검찰은 드러난 사건들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서 징벌을 해야 합니다. 혹여 힘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봐주기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켠에서 숨죽이며 눈물을 삼키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당당히 바깥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